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사교육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분류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분류가 좀 되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도 분명하고, 그래서 공부에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하는 그런 아이들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아이는 목적의식은 분명한데 그 분야가 공부가 아닌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아이들은요, 아직 그 목적의식도 뚜렷하지 않고 뭐를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어머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제가 이렇게 세 부류의 아이들을 제시를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사교육을 해야 하는 아이들은 몇 번째 부류의 아이들일까요?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그렇죠. 첫 번째 부류의 아이들이 사교육의 효과도 높고 사교육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는 뚜렷한데 그게 공부 분야가 아닌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요즘 제가 그 청소년 아니면 뭐 초등학생 진로 지도를 나가 보면 아이들의 꿈이 참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사라든지 뭐 유튜버, 그리고 뭐 바리스타, 이런 쪽에 직업을 택하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나가 보면 한 80%가 그런 종류의 그 직업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면 아마 그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똑같이 느끼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은, 의식은 뚜렷한데 공부 분야가 아닌 아이들은 어떻게 해 줘야 될까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가 원하는 분야에 맞춤식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어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나 그거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교육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요, 만약에 그 아이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1만 시간의 법칙.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하루에 3 시간씩 10 년이 걸리는 그런 법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초등학생일 때 나 엄마 요리사가 될 거야.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그 꿈을 돌려야 될까요? 어 저는 생각할 때 그 아이가 어떠한 꿈을 이야기하더라도 존중하면서 그 아이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아이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인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한테 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요리사가 꿈이라도 요리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괜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가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 내지는 '아, 저거 말고 이런 직업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를 갖다가 설득하려 들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 주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인제 어머님들은 얘기를 하시죠. "아니, 축구 선수가 되는 거는 로또 맞기보다 힘든데 그거를 지금 지원해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축구 선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구를 통한 여러 가지 직업을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축구 전문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축구에 관련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축구에 관련된 뭐 용품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분야가 그 아이가 커나감에 의해서 또 다른 능력이 덧대어지면 아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이와 관계가 틀어지고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아이가 될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두 번째 부류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부류의 아이들이 가장 인제 부모님들이 걱정일 것 같아요. 아직 목적의식도 분명하지 않고 또 공부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런 어머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밀어줄 텐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또 공부도 저렇게 안 하고, 예, 그리고 뭐 요새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뭐 창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지금, 그래서 인제 어머님들은 사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래요, 그 시간을 인제 메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으로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런 아이들은 대기만 성형이나 우리가 레이트 블루머라고 그러잖아요. 늦게 꽃피는 아이들. 아니면 지금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치 않아서 뭘 해야 될지 자기도 그 효과가 나지 않는 아이들, 공부를 해도. 그런 아이들은요, 좀 멀게 보시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각자의 소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분야에서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부모가 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교육이 아니라 그 아이의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두뇌 엔진을 키워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두뇌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요, 뇌에, 어머님도 과학 시간에 배우셔서 기억이 나실 테지만 뇌세포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축색돌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제 미엘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엘린이 두꺼워져야 나중에 그 공부의 정보 전달 속도와 그리고 공부하는 그 양이 많아도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철사가 전기를 그 전달하는 속도와 양과 구리동선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미엘린을 두껍게 해 준다는 의미는 내 아이의 그 미엘린을 구리동선처럼 나중에 그 전기가 막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공부의 양과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갖다가 다시 세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미엘린은 언제 두꺼워지냐 하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리고 그 분야를 즐겁게 집중해서 몰입할 때 그 미엘린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의 역할, 태도, 마인드, 이런 거는 느긋하게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말 마음속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아이의 그 좋아하는 분야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인제 그 막내 아들 얘기를 조금 어머님들께 드렸었는데, 막내 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그 곤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다중지능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과학 쪽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나 저나 다 문과였고, 예. 그래서 인제 이 아이가 곤충을 연구해서 얘는 인제 곤충학자가 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인제 가능성이 없음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인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욕심에서 '아 얘는 그게 아닐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정말 어
걔가 원하는 걸 다 밀어줬어요. 그러니까는 곤충박물관을 전국을 우리 식구들 모두 그 아이를 위해서 다녔고,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것도 사주고, 그 집에는 완전히 곤충 농장이었죠. 예. 그러더니 그 아이의 관심이 또 이제 그 아이스하키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쪽을 지원해주면서, 지원해줬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도 밤에 딱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공원에 가서 그 아이스하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대로 놔뒀죠. 그런 이제 과정을 겪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매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정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진짜 미엘린의 중요성,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부모가 지지하고 조력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 아이의 미엘린이 정말 두꺼워지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지금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그 아이의 두뇌 인지 아직 꿈을 안 가졌으면 어때요? 지금 150세 인생, 2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10살, 뭐 20살, 이거는 우리가 100리길, 200리길에 지금 10리밖에 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가 언젠가 갖게 되는 그 꿈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미엘린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두뇌 엔진이 터보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교육을 국영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영수를 많이 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님들은 산업사회에 사셨잖아요.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시스템을 마련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시스템 마련이 그 산업사회의 미션이었어요. 그럼 뭐 행정 시스템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펜베이어 벨트 시스템, 뭐 이런 어떤 각 분야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던 사회가 산업사회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다중지능으로 치면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논리수학지능은 우리가 교과목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논리수학지능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사회 때는 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각 분야의 그 상부층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수학을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하는 그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이제 매뉴얼화하는 작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중지능으로 치면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매뉴얼화해서, 그리고 그 언어지능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언어지능 높은 아이들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사회 때는 국어와 그리고 수학, 논리수학지능과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의 일이죠.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근데 영국은 어떤가요? 영어권이잖아요.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리수학지능, 즉 수학을 잘하는 아이, 언어지능, 국어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비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산업사회에는 국영수라는 과목이 주요 과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지금도 산업사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를 선호하죠. 그런데 지식창조사회는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산업사회가 국영수가 중요했다면 이 지식창조사회는 각 분야에 아주 양질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사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산업사회 때는 학벌을 따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 때는 대학이라는 곳이 아주 고급 정보체였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 이것이 중요했던 시대가 산업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창조사회는
그런 어떤 각 분야에 아주 창의적이고 그 융합적인 컨텐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학벌을 갖기 위한 그 교육이 아니라 컨텐츠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학벌을 따기 위한 교육과 컨텐츠를 갖기 위한 교육은 다르다. 예.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산업사회의 그 교육 패러다임을 갖고 사교육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컨텐츠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21세기 진로 교육의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원할 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켜고 함께 알아본다든지 하는 적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교육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런 선행 교육 위주가 아니라 정말 뇌 발달에 맞는 그런 적기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맞춤식 교육입니다. 내 아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성복을 입는 거는, 기성복과 같은 교육은 산업사회였다면 이 지식창조사회에는 정말 고급 옷띠꾸뚜루라고 그러죠. 정말 맞춤식의 옷을 입는 그와 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21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지난번에도 이제 경제적 이유 때문에라도 사교육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물론 어렸을 때 나름대로 중요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다 중요한데 정말 제대로 된 그 진로 교육은 대학교 시절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창업비도 교육비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자기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총알과도 같은 그런 자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웠는데, 유태인들은요 13살에 그 성인식을 하면서 그 온 친척들이 그 5만 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천만 원입니다. 그 13살에 6천만 원을 주고 나중에 그 돈으로 학비를 하던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던 그걸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어떤 그 자금에 대한 계획, 이런 거를 좀 다시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건데, 그 스마트한 와이프들이 있는 남편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이제 매달 월급을 받아오잖아요. 그 돈을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와이프를 가진 남편은 오래 산다. 그 반대는 뭘까요? 남편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사교육에 그냥 뭐랄까, 그냥 쓰는, 무의미하게 쓰는 그런 와이프를 가진 남편들은 나중에 정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뒷목을 잡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어느 날 정말 회사에서 어려워져서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자기는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집 재무 상태 좀 한번 보자, 통장 좀 갖고 와봐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부인이 정말 사교육에 올인해서 남편한테 그 순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줬다, 이랬을 때 남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그 기사도 스마트하게 돈을 쓰는 와이프를 가진 남편은 오래 산다라는 그 결과가 있다는 그 기사를 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정말 요즘에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의미로도 또 교육적인 의미로도 무의미한 사교육은 조금 정리하시고, 정말 아이들의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그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셔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